1969년 6월 27일 에드먼드와 오클라호마 시티 사이 브로드웨이 122번가에서 하나의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그곳에 위치한 암석 선반을 절단하던 중에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하나의 발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비전문가들에게는 상감된 모자이크의 바닥처럼 보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에게도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바닥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의 뉴스를 다루는 일간지였던 오클라호마에서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수께끼 같은 유적의 발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촉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타일의 바닥이었는데 그곳에는 기이한 구멍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고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기자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분석을 한 결과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발견된 유적이 무려 20만 년 전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20만 년이 된 타일 바닥. 과연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믿기 힘들 만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였고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구멍이 뚫려 있는 고대의 모자이크 타일로 된 바닥은 이제까지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발견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곧 사람들에 의해 많은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학자들은 서로 엄청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추정되는 연대가 정말 20만 년이 맞는 것인가? 혹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인위적인 것이 분명한가? 등등의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조차 당장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일부는 이러한 수수께끼의 바닥이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 발견된 타일 바닥이 대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에는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발견된 타일의 바닥이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발견된 수수께끼의 바닥이 만일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조의 극히 일부분으로 남은 유일한 잔재일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믿기 힘든 것은 아마도 그것이 20만 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까지 배워왔던 인간의 역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한편 이 지역을 연구한 오클라호마 시티 지질학자 더우드 페이튼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땐 발견된 바닥의 돌들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형성하면서 교차하는 완벽한 평행선을 따라 배치되었고 또한 그것이 모두 동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두 개에서 완벽한 두 개의 막대를 측정하는 기둥의 구멍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돌의 꼭대기는 매우 매끄러웠고 그 중에 하나를 들어올리면 표면이 마모되었음을 나타내는 매우 들쭉날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잘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자의 의견에 대해 오클라호마 대학의 고고학자인 로버트 벨 박사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 발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자연적인 형성이라고 밝혔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지질학자인 델버트 스미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표본을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이곳 지표면에서 약 0.9m 아래에서 발견된 지층은 수천 평방피트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넓게 배치되어 놓여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스터리한 또 다른 측면은 이것의 나이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지질학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는 이 타일들이 20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 1969년 7월 1일 또다시 나온 기사에서는 이곳의 안반층을 관통하는 두 번째 구멍의 발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것의 측정 결과 두 개의 구멍이 정확히 일정한 길이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암석은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로 알려진 약 2억 5천만 년 전인 페른기의 석영알갱이가 엮인 석회암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장소에서 고대의 돌망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클라호마 시티와 에드몬드 사이에서 발굴된 암석지층의 미스터리는 현장에서 돌망치와 유사한 물체가 발견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지형은 물론이며 지질학자들은 표면 아래 지층이나 발견된 인공물의 기원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클라호마시의 지질학자인 존 웨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질학 분야에서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데이터들과 함께 최종적인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고고학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오클라호마의 고대 모자이크 바닥은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많은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구조가 과거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고 자연적인 형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기이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2년 오클라호마주 윌버튼에 있는 광산에서 프랭크 케나드라는 사람에 의해 무언가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에 따르면 그것은 석탄 덩어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많은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물에 대한 시기는 논쟁을 또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벤텀 회사의 직원이었던 그는 1948년 11월 27일 자신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습니다. 1912년에 내가 오클라호마주 토마스에 있는 시립 전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단단한 석탄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것을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중앙에서 철 냄비가 떨어졌고 석탄 조각에는 냄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함께 있던 회사 직원도 그 석탄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고 냄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석탄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것은 오클라호마 광산의 윌버튼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나는 이 모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편지에서 나오는 오클라호마주 윌버트 강산에서 유래한 석탄은 그 연대가 약 2억 9,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유론자들은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증언이 이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뿐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발견한 냄비의 진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냄비의 발견으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그 상세한 연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도대체 그 냄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 그 물건이 발견되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누군가가 가져가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 발견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과연 약 3억 년 전에 석탄 조각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 냄비는 어떤 경로로 석탄 속에 남아 있었으며
그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타일의 바닥처럼 보이는 인공적인 구조물은 또한 누가 어떤 용도로 만들고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기술의 한계로 인해 그 정확한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었지만 대략 20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오클라호마의 고대 모자이크 바닥은 과연 지구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페루 사막에서 미라화된 새 손가락을 가진 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가짜처럼 보이는 이것은 헐리우드 소품에서 나올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 수상한 미라화된 유물은 페루 쿠스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고고학 탐험가에게 현지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보여준 것 중에는 작고 길쭉한 인간형 두개골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골의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그 지역인 쿠스코의 의사들에게 의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사한 의사는 자신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분명 인간이 아닌 알 수 없는 다른 생명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개골은 일종의 뼈와 피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의 경우 이 또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한 결과 손가락에 각각 5개의 뼈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에는 3개의 뼈가 있는데 이러한 발견된 손가락에서는 더욱 많은 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두개골과 마찬가지로 쿠스코 의사들에게 검사되었으며 그 결과 이 또한 분명 일종의 생명체의 것임에 분명하다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생명체의 것인지 아무런 추측도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손가락 끝에 디테일한 사진은 피부와 손톱이 놀라울 정도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가락 끝에 또 다른 엑스레이는 피부 아래 포유류처럼 보이는 뼈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길이는 약 8인치 정도가 되었으며 검사 결과에서는 상상 속에서 인공적으로 조작한 물건이 아니었고 그것은 각 손가락에 6개의 뼈가 있는 실제 피부와 실제 뼈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했던 현지인은 2016년 1월 페루 남부 사막의 터널에서 이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진술에 따르면 터널은 커다란 석조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진흙으로 덮인 상태에서 신체 부위가 들어있는 2개의 석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라가 된 이 수상한 신체 부위를 팔고 싶지는 않고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물의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사 결과에서 뼈와 피부로 구성되어 있어 가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이것은 누군가 진짜 뼈와 살 그리고 누군가의 피부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3개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진 동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뿔소와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새 손가락을 가진 동물은 대부분 파충류 또는 새입니다. 페루에서 발견된 미라의 손은 손가락이 인간이나 영장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4종류의 작은 거미 원숭이를 제외하고 모든 영장류는 5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기이한 존재인 것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손을 검사한 의사들도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에 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라화가 된 길고 3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은 이와 크기의 길쭉한 두개골과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미라 시신들이 당시 석관에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쩌면 지구의 생명체 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 다른 종에 속하거나 어쩌면 고대 인간 이전의 종에 속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다면 쉽게 외계인의 것이라고 하겠지만 아직 그 누구도 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상 속에 있습니다. 만일 냉소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수상한 물건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대안은 정교한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실제 유기재료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만들고 그것을 구성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노력의 보상이 확실치도 않은 상태에서 그처럼 많은 노력을 투자해 일부러 만들 이유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수상한 손가락이나 두개골은 현재까지 알려진 종의 돌연변이일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페루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연구팀이 페루 남부 나스카 근처에서 발견된 5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인간과 유사한 형상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발견된 미라는 머리가 길쭉하고 손에 손가락이 3개뿐인데 페루 무덤에서 발견된 이것은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고 러시아 국립연구대학의 콘스탄틴 코르트코프 교수는 성인의 여성으로 보이는 미라가 인간과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해부학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마리아라고 불렸으며 이거 외에도 과학자들은 생후 9개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바비타라고 불리는 또 다른 미라와 70cm 크기의 수컷 미라 4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통신사 스푸트니크에 지금 우리는 모든 염색체와 모든 아미노산의 위치와 모양이 우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각각의 작은 미라는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 그리고 머리와 한 쌍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층 촬영으로 골격이 드러났는데 그 조직은 생물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화학적 구성은 인간임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콘스탄틴 코르트코프 교수는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페루 미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종 생명체이거나 어쩌면 선사시대의 부족이라고 알려진 가이아의 미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DNA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23쌍의 염색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들 4명은 모두 수컷이었으며 각각 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처럼 보임에도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해부학적 구조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라의 갈비뼈의 구조가 반원형의 뼈가 포함된 매우 특이하고 둥근 모양이며 한 손에 3개의 손가락만 있고 머리는 뒤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놀라운 것은 구강은 있지만 아래턱은 유연하지 않아서 두개골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매우 흥미로운 페루 미라의 유전적 구성에 대해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와 바비타로 부르는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진보의 단계에 도달한 특정 종족의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수천 년 전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당시 조사한 과학자들은 분석한 미라들의 수치가 잠재적으로는 외계의 배경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라가 나스카 라인으로 널리 알려진 나스카 주변의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높은 가능성은 선사시대 부족 출신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원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조각이 진짜인지 사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조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사 결과 시신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많은 세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복잡한 특성을 가진 두개골을 만일 사람이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개골 내부 구조와 관련하여 정수리 봉합, 후두 봉합, 전두의 봉합 및 실제 두개골임을 나타내는 기타 해부학적 특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은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5개의 마디의 뼈가 있는 3개의 손가락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결과가 어떻든 이를 조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몇몇 의사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따라서 시신을 보지도 않고 시신이 조립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짜라면 제가 먼저 말하고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사기이거나 시신이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미라를 직접 조사한 박사적에 있는 사람이 미라가 진짜라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열린 제9회 연례 미라 연구에 관한 세계 학술회의 주최자들은 그것이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페루에서 발견된 미라는 단지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적인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페루에서 발견된 안가카의 그림에서도 3손가락의 생물을 볼 수 있기도 한데 그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등장한 3손가락의 모든 미이라들은 고대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도 관계가 있었으며 오래된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미라들이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정교한 가짜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 진짜였고 지구의 선대 종족이었거나 혹은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면 언젠가 그들이 타고 다니던 이동수단도 발견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누군가 또다시 숨기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934년) 여름 광부 시설 메인과 프랑크 칼 2사람은 뉴멕시코의 산페드로 산맥에서 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금의 산맥으로도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사라진 금맥의 특정한 줄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발견한 금맥으로 의심되는 곳이 그만 암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광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곳을 막고 있던 암석 바위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은 폭약을 설치하고 금맥을 찾기 위해 암석을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폭발로 인한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던 금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던 금 대신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매우 수상해 보이는 작은 동굴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15피트, 너비가 4피트를 넘지 않는 매우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그 안에서 매우 특이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자세로 발로 자신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특이한 모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미라처럼 보이는 그것은 앉은 키가 6.5인치였고 서 있을 때로 추정되는 높이가 14인치로서 다시 말해 35c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이것들은 평범한 유물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이 마르고 미라화된 생물은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미라화되어 완벽하게 보존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갈색의 주름진 살은 손톱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었으며 머리는 젤라틴처럼 보이는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미라의 표정 또한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코는 평평했고 두개골은 낮고 평평한 이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라의 무거워 보이는 눈꺼풀은 부풀어 올랐고 넓고 얇은 입술은 이빨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라는 마치 고대의 어린아이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금을 찾던 광부가 발견한 것은 잘 보존되었으면서도 오랫동안 잊혀진 작은 인간의 유해처럼 보이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두 광부는 금을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재미있고 특이한 것을 보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미라를 발견한 지역의 이름을 따 페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페드로는 와이오밍주의 사이드쇼 전시회에서 그의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1934년에 발견이 된 이후 1936년까지 여러 쌍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한때 메티시 마을의 약국창에 전시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약국의 주인이었던 플로이드 존스는 엽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미라를 이용한 독특한 창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페드로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페드로는 자동차 딜러였던 이반 굿맨이라는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광고 디스플레이의 일부로서 유리 케이스에 담긴 미라를 보여주며 선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육적이며 과학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살았던 그대로 보존된 피그미족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소유하게 된 그 미라가 수천 년 된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며 페드로가 들어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포스터에는 미라의 엑스레이 사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주장은 연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 중에서 엑스레이만큼은 진짜였던 것이었죠. 게다가 페드로는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 부서의 검증을 받은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기관은 미라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성 사진을 이용한 사기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표본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페드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론은 그가 희귀 유전 질환인 문해증을 앓고 있는 아기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류학자들은 초기에 시신이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출생 직후 사망한 유아의 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시신이 아마도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의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었죠. 이것은 분명 과학자들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영역이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조사한 결과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위장에 날고기처럼 보이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결과는 페드로가 척추 및 두개골의 일부 손상을 보여주는 매우 폭력적인 죽음을 겪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인간의 미라 유골이 발견되면서 유골이 사기라는 추측이 난무하게 되었는데
페드로의 머리에 젤라틴 같은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유해가 의료시설에서 회수된 사망한 유아의 유골이거나 탐사자들이 조잡한 박제수를 사용하여 유골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미라가 발견된 유적이 지역 토착민의 전설에 언급된 것과 같은 종족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게 작은 키의 인간이 성인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외계 존재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페드로라는 이름의 미라가 이미 입증된 거짓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처럼 여러 주장들이 나타난 것 중 하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페드로가 현대적인 분석에 놓여질 수 있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페드로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페드로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방 굿맨이라는 사람이 구입한 이후에 1950년 굿맨이 사망하자 그 유해는 레너드 와들러라는 사람에게 전달된 이후 그 잡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작은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현대 인류학자 조지 길은 미라의 오래된 증거와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뇌증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934년에 발견된 페드로 미라 사건에 처음 연루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197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가 1990년대 TV에 출연한 이후 한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동안 자신들이 보존하던 작은 유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모습은 조금 다르면서도 페드로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새롭게 나타난 미라의 이름은 바로 치키타라는 별명을 가진 인간의 아기처럼 보이는 미라화된 유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골을 제시한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은 이 미라를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의 다락방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페드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혀 있었고 이는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후 그는 치키타라고 불리는 이 미라의 유골을 3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이것이 어린 소녀의 유골이라고 추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생일은 1500년대 어딘가 즈음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또한 DNA 연구를 통해 치키타라는 작은 미라는 금발의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치키타와 페드로는 그들의 모습에서 관찰된 유사성 때문에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독특한 미라의 사례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여겨지는 의심은 또 다른 이론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사람들이라는 이론이었던 것이었죠. 이 작은 사람들에 대한 전설은 그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 전반에 걸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설에 나오는 니머리가라고 불리는 종족은 북미 로키 산맥의 쇼쇼니 부족에서 발견되는 전설적인 작은 사람들의 종족입니다. 여기서 쇼쇼니는 녹기 자라는 풀을 의미하는 소소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니머리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작은 종족은 작은 활에서 독화살을 쏘는 매우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니머리가라고 발음한다면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너의 머리가라고 보이기도 하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좀 특이했던 농담이었습니다. 졸리실까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쇼쇼니 부족과 파이윷 언어에서 대략적으로 번역된
네 머리가 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머리가 종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778년 잘스버거 선교사가 남긴 역사적 기록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작은 민족들이 북미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오하이오주 호쇼튼 근처에 알려진 약 90cm 정도 되는 키의 피그미 종족의 수많은 유해가 있는 매장지를 기록했습니다. 코쇼튼에 있는 피그미 종족의 긴 무덤의 줄은 서쪽으로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동쪽 언덕 위로 태양신이 매일 접근하는 것을 마주하는 태양의 숭배자들이라는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태양 숭배를 했다고 추측하는 것이 이 피그미족이 힌두스탄이나 이집트의 강 사람들 후손일 수 있다는 추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고대 원시 종족들은 대부분 어디에서나 태양의 숭배자였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선교사의 관찰에 따르면 이 원시인들은 돌도끼의 사용법이나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땅을 사각형으로 나누는 것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은 양의 정보 외에 더 이상 이 이상한 인종에 대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록한 이 묘지가 농업과 토지의 광범위한 현대 지역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건 다시 니머리가 종족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들은 윈드리버 인디언 보호구역과 와이오밍의 산맥 전체에 걸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마법과도 같다고 묘사하며 치유의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묘사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에 풍부하게 전해지는 니머리가의 이야기에서 그들을 화나게 하면 독화살로 그들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미라의 납작한 머리 상태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머리가 종족이 늙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을 머리를 강타하여 즉사시켰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마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매우 잔인한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를 강타해 공격하는 니머리가로 알려진 작은 종족의 이야기는 오늘의 주인공이며 작은 미라인 페드로와 치키타의 유해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람들 인종에 대한 이론은 역사 전반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인류학자, 과학자, 그리고 지질학자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876년 뉴욕타임즈와 인류학 저널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테네시주 커피 카운티에서 6에이커의 묘지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가 약 90cm 정도로 측정된 함 부족의 사람들의 유해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또한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는데 그들의 치아에서는 사랑니도 발견이 되어 그처럼 작은 사람들은 결코 어린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피그미 무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무덤에서 이 작은 존재들이 다 같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1876년의 발견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산 페드로 미라가 발견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 치키타의 미라가 발견됨에 따라 이론가들은 작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고대 문명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닌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발견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의 다락방에서
치키타라고 불리는 미라의 발견과 함께 이 가족이 어째서 이러한 유해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로 500년이나 걸쳐 노력한 이유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이 사후세계를 마주하게 될 때 미라가 특정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전 세계의 역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후의식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또한 피그미족의 유적은 오랜 세월 동안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존재에 대한 발견은 민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모두 허구로만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과 몸 모양 때문에 외계인의 유골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유골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론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봉착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역사상 전체적인 난장의 문명이 가능했던 시간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거인의 문명에 대한 증거 또한 그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수많은 종족들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위를 또는 지하세계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일까요? 모든 상상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불로장소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꾸어왔습니다. 일명 불로초라고 불리는 것을 구하기 위한 무모했던 모험을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 불로장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어의 고기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인어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무려 800세라고 하는 장수를 기록한 야오 비쿠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호쿠리쿠 지방에 있는 마을의 해변에 오랜 옛날 세이네이 덴노라고 부르는 청령천안 5년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어부와 같은 남자들이 나타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남자가 그 어부와 같은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경신일로 일본 민간인들이 신부를 모시고 밤을 새는 행사가 열리는 날로서 이계라고 분류되는 용궁과 같은 곳에서 신들의 연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도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이 자신도 모르게 참가하게 된 연회였으나 그곳의 볼거리는 매우 화려했고 게다가 그들이 내온 음식은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참석한 연회였지만 그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즐겁게 지내고 가자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 우연히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부엌에서 목격한 것이 그가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아서는 그 고기를 요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이어 인어고기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되어 나왔고 연회 자리에 그를 초대한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도 그 고기를 먹으라고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영 좋지 않은 데다가 너무나 찜찜하여 그 고기에는 전혀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 이윽고 그가 집으로 들어갈 때가 되자 이 남자를 초대한 그들은 이 남자가 돌아갈 때 그 인어고기 요리를 선물로써 조금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받아서 가져온 요리를 집안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시 15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우연히 이 요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맛있는 요리를 가져와서는 몰래 숨겨두었다고 생각했고 그 천진난만한 딸은 그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만 인어고기 요리를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어의 고기를 먹은 그 딸은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늘 젊음을 유지하는 이 여인에게 많은 이들이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모두 먼저 늙어서 죽어버렸고 이 여인은 무려 39명의 남편과 사별했던 것이죠. 게다가 세월이 흐르자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도 전부 늙고 병들어 죽는 바람에 모두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들과의 사별을 무려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이상을 겪어야 했던 이 여인은 그녀가 겪고 있던 인생 자체에 너무나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로장생의 불사체가 된 채 비구니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마을을 떠나 일본 각지에 나무를 심으며 방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삼나무를 심기도 하고 때로는 매화를 그리고 어떤 때는 소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마저 써가며 세월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이 먹은 인어고기의 효력이 모두 다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주로 현재 시네마현이었던 오키기나 현재 니가타현인 에치 등을 포함하여 일본의 연안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국 그녀가 800살이 되던 해 자신의 고향인 와카사쿠니 오바마에 돌아오게 된 그녀는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비구니로서 남은 일생을 마치고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가 살아온 세월이 800년이라고 하여 그녀를 800비구니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녀가 숨을 거둔 장소는 쿠인즈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일본 각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한데 인어고기를 먹게 된 계기나 그 내용이 조금씩 서로 다르기도 하며 인어고기를 그 연회에서 받아온 사람이 사실은 유명한 음향사였던 아시아 도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인어가 일본 역사상에 나타난 기록은 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 서기의 619년 4월에 현재 시가현 히가시오시미시의 사쿠라가와인 가마이가와에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한 것이 나타난 것이 있었고 7월에는 현재 오사카시 니시쿠의 남동부에 해당하는 섭진구 호리에의 어부가 그물을 걸고 있었는데 마치 아기처럼 보이지만 생선도 사람도 아닌 도무지 그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것을 잡은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관하여 당시 길흉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후 시대가 흘러 1189년 여름 현재 아오모리현의 유고만 연안에 인어가 흘러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같은 해 가을에 당시 인어를 괴롭힌 일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오슈 후지와라시의 히데하라 일족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보고로는 1213년의 여름 아키타 해변에서 인어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장군이었던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에 의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보았는데 그것은 거병의 조짐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대대적인 인어에 대한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와다 요리모시에 의한 합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다시 시간이 흘러 1247년 3월 11일 스가루의 해변에 또다시 인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집권 세력에 전해진 후에 스루오카 하치만구에서 다시 인어에 대한 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후 6월에 미우라 타이무라 또는 야스무라에 의한 전쟁이 또다시 발발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다시 시대가 흘러 미우라 조신의 호조 고다이키에 따르면 옛날에 유관이라고 불렀던 현재의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아키타현 동북부 그리고 야마가타현 또는 아키타현의 해변에 인어의 시체가 자주 표류하여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인어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발견했던 대부분의 인어들은 하나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어가 시체로 발견된 경우는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거나 또는 관련된 인어 전설에 있어서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로 표현되었던 인어를 그리는 방법에도 그것이 연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의 번지였던 마츠우라 키오이 수필이었던 코시야와에 의하면 규슈 북부의 현계탄 앞바다 18m 정도 되는 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인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의 그것과 같고 정백색의 얼굴 안색으로 밝은 적색의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 선원들이 이런 곳에 해녀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괴롭히자 그 인어는 미소를 짓고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며 그때 인어의 어미가 보였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한편 서양에서의 인어 전설로 유명한 것은 구급차나 경찰차 등의 경고음으로 불리는 사이렌의 어원이기도 한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일 것입니다. 그녀 또한 상반신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며 하반신이 생선이었던 세일렌은 아름다운 노래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시켜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레늄 스코플리라는 섬에 사는 바다의 ним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이나 속임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섬의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질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특히 암초와 여울목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는데 이것은 노래로 유인한 선박들이 난파당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이렌의 노래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매혹적이라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이렌도 2차례에 걸쳐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결코 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래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귀마개를 단단히 장착하고 있었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오디세우스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탄 선박의 항해는 매우 순조롭게 계속되었고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그 섬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세이렌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껴 그만 단체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초에 오디세우스도 부하들처럼 귀마개를 하지 어째서 부하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켰던 것일까요?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저만 혼자 재미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쨌건 한편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가 황금의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는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맞대응하자 이것에 모욕감을 느낀 세이렌이 바다에 그만 몸을 던져 바위가 돼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그녀들은 누군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라도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마치 스핑크스가 자신의 수수께끼가 풀리자 그도 역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편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미야타케 가이코츠나 소설가이자 민속학자였던 후지사와 모리코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어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 것은 배를 이용한 여행에 대한 괴로움, 피곤함,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어부나 선원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은 암초 위에서 인간처럼 태아를 안고 우유를 주는 습성이 있으며 인간의 어린 애기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동물을 그들이 인어로 잘못 인식했다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격담들이
한층 더 과장되어 이러한 이야기가 퍼져버린 것에 더하여 원래 동서고금에 등장하는 마물의 대부분은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된 것들이 섞여 인어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미리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 위에 여러 가능성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점 외에는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이처럼 요염하면서도 남자들의 로망이 넘치는 인어였지만 일본 각지의 박물관에는 이러한 인어의 미이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와카야마현의 고야산 살기슭에 있는 가르카야도에서 비밀스러운 보물로서 소중히 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길이 약 60cm로 얼굴은 원숭이처럼 치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반신은 비늘로 덮여 꼬리도 있는데 바로 물고기 그 자체로 보인다는 점이죠.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미라를 본 사람에게는 젊어지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거시기하게 보일지라도 아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애교 있는 소문일 것입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미라는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인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서 전국 각지의 신사 축제 등에서 당시 인어 미라의 모형들이 흥행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어에 대한 전설로부터 전해지는 불로장수나 젊어지는 것에 대한 공덕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도쿄도 다이토구 쿠라마의 근처에는 이러한 미라 만들기의 명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 미라 만들기에 웬 명인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 명인은 자신이 만드는 미라에 쓸 재료는 원숭이의 두개골을 가장 선호했고 물고기는 보랏빛의 비늘만 썼다고 전해질 정도로 매우 재료에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또한 메이지 후반기에 아사쿠사 로쿠구에서는 진세계라고 하는 동서고금에 걸쳐 이상한 것들만 모아서 진열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박물관 또는 테마파크의 미니어처판과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곳의 인어의 경우는 인공적인 인골의 얼굴에다가 그 밑에는 말린 생선을 이어 맞추어 곳곳에 털을 묻힌 것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에도나 도쿄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현재 아모리현 동부지역 남부에 보관되어 있던 인어의 미라의 경우 종이와 나무 그리고 어류의 잎과 비늘을 사용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어의 미라 만들기의 장인이나 명인들은 일본 각지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과거 전 세계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작게 만들기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메이드 인 재팬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앞서 말한 명인이나 장인들에 의해서 박제나 훈제를 만드는 기술을 구사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마리야키 등의 도자기나 우키요에의 명화와 같이 당시에 그들의 홍보 수단이었던 신비의 나라 일본이라는 당시 슬로건을 유럽 각지에 수출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형박물관의 개몽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미라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였던 고노트의 아서 왕자에게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서 왕자는 1918년 일본의 전함에 방문객으로 초대되어 거기에서 캐나다로 건너간 경험이 있는 것과 아마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18세기 일본의 아리스의 세지로에서 일본 해안에서 잡힌 인어를 입수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그것은 원숭이와 물고기의 합성물이었습니다. 이것을 X선 촬영에 의해 본 결과 꼬리 지느러미에는 금속봉으로 보강된 척추가 들어가 있었고 배꼽 근처에 절단되어 있었는데 게다가 머리는 석고로 굳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장인의 기술이었을까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의 비늘은 벗겨지지 않았고 인어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동안 알려져 온 인어의 전설을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정 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단정 지으면 재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진실을 거짓으로 무시하며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재에도 오카야마현 아사쿠치시 가모카타조의 사원에서 그동안 비장되어 온 인어의 미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1736년에서 1741년 사이에
일본 시코쿠 섬 앞바다 태평양에서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10인치 크기의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얼굴과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300년 된 미라 인어가 언제 어떻게 사원에 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찡그린 얼굴, 뾰족한 이빨과 두 손, 그리고 머리와 이마에 난 머리카락은 물고기 같은 하반신을 제외하고는 섬뜩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전 주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1903년의 편지가 그 미라 옆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치현 앞바다에서 인어가 그물에 걸렸다. 잡은 어부들은 인어인 줄 모르고 오사카로 데려가 특이한 물고기로 팔았다. 조상들이 사서 가족의 보물로 간직했다. 미라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인어 미라는 약 40년 전에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불에 타지 않는 금고에 보관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현지 구라시키 예술과학대 연구자들이 그것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인어 정체에 대한 결과는 아마 2022년 가을에 공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불로장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때 인어와 같은 생명체에 그들의 실현되지 않는 꿈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전자공학과 의학 그리고 약학 등을 지나서 그 끝은 아마 AI 기술 등의 최신 과학기술에 불로장생의 꿈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과연 그것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실현해 볼 것이라는 꿈을 계속 추구하는 것일까요? 어찌됐건 현 단계에서 불로장생은 늙지 않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야만 하는 성과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인간이 불로장생을 실현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최신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기술들은 물론 장래 의뢰를 포함한 여러 종교 그리고 그 자체까지도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어의 전설처럼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살아서 좋을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필멸자인 인간은 어쩌면 무한한 생명력을 가질 때보다 오히려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먹고 자고 마시고 싸는 것을 반복하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고 영원한 권력을 잡기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영원히 잘 살기 위해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빼앗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선한 쪽으로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해악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만일 모든 사람들이 800년 이상 오랫동안 늙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녀간의 사랑과 전쟁은 끝도 없이 반복될 것이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난해하고 곤란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 맡기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 및 연구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들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는 찾아낸 유물들에 대한 의문을 전혀 제기하지 않는 반면에 일부는 기존 학설에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발견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인간 문명의 발전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러한 유물 중 하나인 수상한 원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물은 현재 남아메리카의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디스코 콜간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주선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하처럼 보이는 금속 물체가 고대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일까요?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디스코 콜간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은하 또는 나선 은하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에서 은하의 형성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추론일 뿐 은하의 나선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천문학자들은 대부분의 나선 은하가 평평하고 회전하는 별 원반으로 둘러싸인 중심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코 콜간테가 실제로 나선 은하의 표현이라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고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 중 일부도 고대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작품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야생동물의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동물의 기호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날짜를 가리키고 해성 충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양 천문학자들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서 악마의 별, 알골의 변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을 표시하는 해와 달과 별 또는 행성의 뜨거나 지는 방향에 맞춰 많은 사원들과 피라미드 그리고 기타 신성한 기념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이집트 아부 신벨의 장엄한 태양의 정렬 현상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이 모이게 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아부 신벨 사원의 축은 10월 22일과 2월 22일에 태양 광선이 성역을 관통하여 동상을 제외한 뒷벽의 조각품을 비추는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 건축가에 의해서 배치되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항상 어둠 속에 남아있던 죽은 자의 왕국과 그것과 연결된 신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아부 신벨에 모이는데 이 날짜는 각각의 왕의 생일과 대관식의 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중요한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리우스 별의 나선형 상승과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비문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이 날짜는 10월 22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별의 에너지와 신격화된 람세스 왕은 아문 라와 라 호라크티 옆에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호라크티는 두 지평산의 호루스로서 호루스는 일출과 일몰의 신, 특히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는 동쪽과 일출의 신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문서에는 그를 아누르와 연결하는 동쪽의 신으로 언급했고 죽은 왕이 호라크티로서 동쪽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라는 아툼 호라크티로 설명되며 여기서 아툼이라는 이름은 완료 또는 마무리를 의미하는 동사 tm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그는 완전한 자이자 세계의 완성자로 해석되며 창조적인 사이클의 끝에서 물의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창조자로서 신과 우주가 그의 살 또는 카로서 구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실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의 축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북회기선에 축적된 표류로 인하여 당시 사건의 날짜는 사원이 지어졌을 때 달랐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원이 원래 위치에서 옮겨졌다는 추정으로 인해 그 사실관계가 복잡해져서 현재 정렬이 원래의 위치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에 고대 문명이 이미 하늘을 연구하고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영역과 음력의 달력을 만든 데다가 나선 은하의 구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러한 지식은 급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므로 수천 년 전 당시 시점에서도 이미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문학에 대한 조상들의 심오한 지식에 대하여 현대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놀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인 디스코 콜간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흥미로운 인공물임에는 분명하며 현재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라파엘 나르코 헤레로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물은 약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이 물건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날개의 수가 우리 은하에 뻗어있는 날개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관찰된 은하수에는 노르마, 그리고 시그너스암, 세지테리어스, 스키텀 크럭스, 그리고 펄시어스의 4가지 주요 나선형 날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페루 원반이 실제로 나선 은하의 표현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모습은 태양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그들의 모체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모체 문화는 누구의 것이라는 걸까요? 그것은 1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잉카 이전에 페루 북부 해안을 번성하고 지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마야는 멕시코와 중미에서 번성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사막을 지배했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많은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많은 매혹적인 유물들을 발굴했지만 이 독특한 원반과 연관될 만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유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곳저곳에 연관지어 보아도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름다운 고대 유물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원반은 어쩌면 힌두 교도들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고대 항공기였던 비만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현대 항공기와는 다른 비행체를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에 살았던 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기술의 일부를 가르치고 지구에서 자신들의 전쟁을 벌인 다른 세상의 메신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고대 핵전쟁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사실이든 가설이든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든 간에 고대의 나선 원반 디스코 콜간테는 무엇인가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의 가운데는 둥글게 볼록하며 이어진 날개 모양을 세밀하게 커팅한 원형의 고대 유물은 고급 기술의 공구로 잘라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시 이처럼 매우 진보된 엔지니어링을 나타내는 기술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대 시대의 것이었으며 고급 엔지니어링을 가져온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찌되었건 이처럼 흥미로운 모양과 패턴이 있는 디스코 콜간테. 이와 같은 첨단 장치의 일부처럼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인공물이 탐험가들에게 의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유물들의 목적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무척 흥미로운 물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원반처럼 보이는 것이 발견된 것을 포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대 유물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조상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91년) 아주 오래전에 작은 물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 과거의 소형 코일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랄 산맥의 깊은 한 지점에 어째서 들어있었을까요? 당시 지질학자들은 그 매장지를 찾는 동안 코진강, 나라다강, 발바뉴강이 합류하는 신비한 우랄 산맥에서 그들의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여러 신비한 기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은 무려 10만 년 된 암석에 박혀 있었고
매우 다양한 기계 모양과 독특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 인공적인 물건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신비하고 미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이것은 무려 30만 전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작은 물건은 우랄 산맥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한 지질학적 연구를 하던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조각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나선형 코일과 샤프트, 그리고 기타 미확인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은 대부분의 재료가 구리였으며 가장 작은 조각은 텅스텐과 몰리브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물체의 가장 큰 부분은 1.18인치에 해당했지만 가장 작은 부위는 무려 10,000분의 1인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물체 모양은 황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조각의 모양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단순한 금속 파편 조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실제로 현대 나노기술과 동일한 소형 구성 요소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견된 후에 처음에는 플레세츠크 발사장 로켓에서 떨어진 부품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1996년 한 보고서에서는 부품이 너무 깊은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은 물체는 현대의 제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오래된 상태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금속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그것들이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모스크바에 있는 지질학 및 기금속 개발의 중앙과학연구부서의 한 연구에서는 이 물건이 매우 오래된 것임에도 그 구성 요소가 기술적인 인공적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더욱이 이 조각들은 무려 2만 년에서 31만 8천 년 사이에 매우 오래된 두 개의 별개 지층에서 지질학적 샘플을 위해 그곳을 파던 중에 10피트에서 40피트 사이의 깊이에서 발견되었던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연대와 완전히 다른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선사시대 개체에 적용되는 용어였던 오파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파츠는 종종 전통적인 과학자들에게는 논란거리가 되곤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대항과학 이론에 관심이 있는 모험적인 연구자와 개인들에게는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 과거의 인간은 어떻게 그처럼 작은 부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나노기술은 현대에서도 매우 극도로 작은 형태의 기술적인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유용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가는 그러한 나노기술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매우 작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코일이 홍적사 시대의 인류가 이미 정교한 수준의 기술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발견이 외계인의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외계인 소행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 이전의 조상 또는 인류 이전의 원래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유물은 헬싱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 있는 4개의 다른 시설에서 각각 별도로 연구되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비츠부르크 대학에서 지질학, 고생물학 및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1988년 그가 공동으로 발견한 아주아라 분화구에 대한 논문으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요하네스 피백 박사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발견에 대한 주요 연구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1999년에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연구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대의 나선형 물체의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그의 급작스러운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1956년생이었던 그는 44세 나이에 급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된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는 아마도 여전히 이러한 흥미롭고 매우 오래된 물건 중 일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미 공개된 물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밀리에 추가로 발굴된 물건들 중 그 후에 공개된 것은 아마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랄 산맥은 이와는 또 다른 매우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한 무리의 러시아 등산객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 그들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던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샤머니즘과 수많은 미학인 물체의 목격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아주 오래된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곳임에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랄 산맥에서는 오랜 옛날에 어떤 자들이 정착하여 번성했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1925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기원전 14세기 왕의 계곡 무덤에서 하나의 철날 단검을 발견합니다. 투탕카멘의 철 단검 또는 왕의 단검으로도 알려진 이 운석철로 의심되는 단검은 그 칼날 구성 및 균질성이 운석이 조성한 균질성과 매우 비슷하여 그 재료가 운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대에 알려진 7가지 금속은 금, 구리, 납, 은, 주석 및 철, 그리고 수은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처음으로 재련된 최초의 금속은 주석과 납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주조된 납구슬은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65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알려진 문자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그 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서명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석과 납은 광석을 장작불에 넣어 재련할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과 납 다음으로 재련된 금속은 구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원전 5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구리의 재련에 대한 가장 초기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르비아의 플로치니크와 벨로보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와 주석 또는 비소를 적절한 비율로 결합하면 구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합금인 청동이 생성되는데 최초의 구리와 비소의 청동은 아시아에서 기원전 4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 제조에 대한 가장 초기의 증거는 기원전 2200년에서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적절한 양의 탄소 혼합물과 함께 소수의 철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제기구가 기원전 1800년경 중부 아나톨리아에서 매우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졌으며 신히타이트 제국의 기간 동안 평민보다는 엘리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제3중간기와 제23왕조 사이 그 어딘가에서 철이 사용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그들이 정근대 기간에 걸쳐 철광석 재련에 대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탄자니아 북서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서기 1세기경에 복잡한 예열 원리를 기반으로 한 탄소광을 생산하는 초기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야금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으로 손잡이와 칼집이 장식된 단검은 그것이 우주에서 단조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발견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이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무기의 기원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유성에서 추출한 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단검에 대한 연구 중 하나는 그것이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에서 제조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이 단검이 지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기원이 여전히 미스테리임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투탕카멘 왕이 통치할 당시였던 기원전 1333년에서 1323년경, 그 무렵은 철 재련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금속이 종종 유성에서 나오는 희귀하고 귀중한 상품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중 하나에서 단검의 금칼자루에 사용된 접착제가 투탕카멘 통치 당시에 아나톨리아에서 사용된 재료인 석회석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원들은 이것만으로는 석회석고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아마르나 유적지에서 발견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나톨리아의 미탄니 왕 투슈라타는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멘호테프 3세가 기원전 1390년에서 기원전 1352년까지 그가 재위한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하나의 철제 단검을 선물했다고 연구원들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원들의 또 다른 팀은 트로일라이트라는 광물과 비드만슈타템 패턴으로 알려진 철과 니켈 결정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 칼날이 950도씨 미만의 저온 단조에 의해서도 만들어졌을 거라는 주장을 과학 저널에 쓰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상호 간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철이라는 책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 그들은 현재 투탕카멘의 철제 물건의 기원에 대한 궁극적인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검의 칼날이 에게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유물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듯하지만 이집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학자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그 어느 연구와도 관련이 없는 여러 학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성철로 만든 물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한 연구원의 의견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 단검의 제조가 당시 철제 가공을 아나톨리아에서 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요. 석회석고가 접착제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이의마저 제기했던 것이죠. 그는 1920년대 당시에 일부 투탕카멘 유물의 세척에 석회석 가루가 사용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화학적 테스트에서 접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척 용액을 검출했다고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칼자루와 칼날은 두 개의 별도 부품이었으며 그것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960년대부터 이 칼날의 높은 니켈 함량은 운석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발표된 X선 형광 분광계 분석에서 파생된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칼날의 구성은 대부분 철과 11%의 니켈 그리고 0.6%의 코발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철 운석의 금속에서 니켈 함량은 약 5%에서 35% 범위 내인 반면 19세기 이전에 생산된 지구 광석의 역사적인 철 가공물에서는 그것이 4%를 초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구성이 이전에 발견된 운석 철들의 구성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재료들을 당시에 가공할 수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기원전 1323년 당시 투탕카멘 왕의 시대에는 철 재련과 제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철제 물건은 착색뿐만 아니라 예술, 장식, 선물 및 기타 의식 목적으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 시대의 철은 금보다 더 귀했다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까지 철 재련에 대한 이집트의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19개의 철제 물건이 발견되었고 게다가 이 칼은 이집트의 고인을 위해 4, 5세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행했던 의식에서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칼날의 세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은 황금 죽음의 가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머리받침 그리고 황금 팔찌에 부착된 부적과 금자루가 있는 단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실히 전문적으로 단련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단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조잡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같은 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이처럼 제작 완성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단검이 다른 곳에서 왕의 선물로서 이집트로 가져왔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이집트의 철 생산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공물이 운석철로 만들어졌는지는 추가 분석 테스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원전 1327년경 투탕카멘이 사망했을 당시 철제 물건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재료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매우 희귀한 기술로 여겨졌던 철 재련술. 일반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들과는 달리 그들은 운석철을 가공할 만큼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그 재료가 정말 운석철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생 인류가 아닌 누군가 남기고 간 물건을 그들이 다시 소중히 포장하여 오랫동안 간직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